요즘 주한미군으로 말이 많은 한국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많은 미군들이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면접을 한다고 하면 기본 면접 경쟁이 200대 1로 시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특별한 계획 없이 주한미군에 합격해 한국에 온 미국 여군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산을 보며 산책하기 좋겠다고 얕봤지만 홀로 오른 산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국 남자가 급하게 그녀의 바지를 벗겼지만 그녀는 저항 한번 못하고 꼼짝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한미군으로 주둔하게 되며 병장을 단전은 부대 배치를 받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레이첼 스톤, 27살이고 미네소타 출신이에요. 키가 1m 70에 날렵하지만 단단한 몸매를 가진 제가 평소 남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체력과 운동 능력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미군 체력 검정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고 특히 유격 훈련에서는 동료들조차 따라오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부대 순찰 중에 멀리 보이는 산줄기를 보며 언젠가 저 산들을 정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의 산들은 미국의 웅장한 로키 산맥과는 다르게 낮고 완만해 보였어요. 이 정도면 하이킹이라기보다 가벼운 산책 수준이겠네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대 내 선임들이 한국에 사는 것 보기와 달리 험하다 고 충고했지만 그때는 그저 웃으며 넘겼어요. 한국 사는 경사가 급해서 미국 산과는 달라. 조심해야 해. 선임의 말에 걱정 마세요. 저는 산악훈련 교관을 꿈꿀 정도로 자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첫 휴가를 맞아 가벼운 마음으로 근처 산을 오르기로 했어요. 첫 산행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올라갔는데 정상까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50대로 보이는 한국 남자들이 20kg는 넘어 보이는 배낭을 메고 거침없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빠른 속도로요. 이런 작은 낮은 산에 저 정도의 배낭이 필요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짐이 그렇게 많으신가요? 물었을 때 종주를 가는 거라 며칠치 짐이에요. 영어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는 낮은 산들이 많으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배낭 싸서 며칠씩 다니는 난이도가 낮은 곳들이라 생각했어요. 특히 나이 든 한국 남성들은 거의 군장처럼 보이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도 대화를 나누며 여유롭게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 정도 무게를 메고도 저렇게 빠르게 오른다고 제 자존심이 슬슬 건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한국의 다양한 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이라는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곧 도전으로 바뀌었어요. 매번 조금씩 더 험한 코스를 선택했고 배낭에 더 많은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미군 훈련복을 입고 다니니 가끔 한국인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그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분발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은 북한산 코스를 오르는데 앞서가던 40대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저를 추월하며 영어로 미군이세요? 대단하네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뿌듯함과 동시에 이상한 경쟁심이 생겼어요. 나는 이런 게 직업인데 왜 이 사람들이 더 잘하지? 그렇게 5개월째 저는 자존심을 세우며 점점 더 험한 코스를 찾아다녔어요. 이제는 혼자 산행하는 것이 당연해졌고 제 도전 정신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다음 휴가 때는 지리산 종주에 도전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며 이번에도 혼자 산행을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산 중턱에 오르자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안개는 미군 훈련에서 일상이지라고 자신하며 경로를 이어갔어요. 문제는 내려오는 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흙길이 미끄러워졌어요. 평소라면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경사였지만 그날따라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었습니다. 순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굴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팔과 다리로 버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몇 미터를 굴러 내려간 끝에 겨우 나무 뿌리를 붙잡고 멈췄어요.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왼쪽 종아리에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돌려보니 풀숲 속에서 회색빛 살모사가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미군 기초훈련에서 뱀에 물렸을 때의 대처법을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곧바로 물린 부위를 확인했어요. 2개의 작은 구멍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주변 피부가 벌써 붉게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레이첼.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전이야.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침착함을 찾으려 했어요. 재빨리 배낭에서 응급 키트를 꺼내려 했지만 굴러떨어지면서 배낭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투복 주머니를 뒤져 끈을 찾아 급히 물린 부위 위쪽을 묶었습니다. 독이 심장으로 퍼지는 걸 막아야 해. 물린 지 몇 분이 지난지도 모른 채 종아리 전체가 붓기 시작했어요. 압박대로 묶었던 끈이 점점 헐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종이 무릎까지 올라오면서 바짓단이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혈류가 차단되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폈지만 비 오는 산길의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도와달라고 외쳤어요.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가 빠르게 제 방향으로 다가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남성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그는 순간 멈춰 서더니 빠르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뱀. 물렸어요. 간신히 말을 이을 수 있었어요. 그는 제 다리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침착하게 영어로 말했어요. 다리가 많이 부어오르고 있어요. 바지 벗겨야 합니다. 순간 부끄러움과 경계심이 스쳤지만 이미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바짓단을 풀어올려 물린 부위를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묶어놓은 압박대를 풀고 무릎 위로 새롭게 조정했습니다. 119에 신고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가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제 저는 완전히 힘이 빠져 그저 앉아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침착한 태도만으로도 조금의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가 제게 다가와 등에 업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구하러 온 천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미네소타에서 자라며 항상 자신의 체력을 자랑스러워했던 제가 한국의 산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다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 몸은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눈을 떴지만 주변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잠시 후 제 시야가 선명해지자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밤새 저를 지켜본 것 같았어요. 깨어나셨군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어요. 병원이에요. 뱀에 물리셨어요. 다행히 응급처치가 빨랐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산에서의 사고, 살모사에 물린 순간,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와준 일까지. 그 남성은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괜찮습니다.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독은 빠르게 중화되었고 다리의 부종도 많이 가라앉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덧붙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30분만 늦었어도 독이 심장까지 퍼져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그는 겸손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회복 과정을 설명했고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제가 미군이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필요한 서류는 다 작성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밤새 보호자 서류를 작성하고 병원 절차를 모두 처리해줬던 겁니다. 게다가 제 목줄을 보곤 부대에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했어요. 이런 세심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때 군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더 운명적인 순간 같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이름은 레이첼 스톤이에요. 당신 이름은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알렸어요. 민재입니다. 김민재. 그가 짧게 자기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이번 기간 동안 민재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저녁 시간에 들러 제 상태를 확인하고 한국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병원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거라며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통해 담아 가져온 그의 마음씨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건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아플 때 먹으면 좋다고 해요. 그가 어느 날 가져온 음식을 설명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함으로 시작된 대화가 점차 서로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재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주말마다 산을 오르는 것이 취미라고 했어요. 제가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혼자 산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퇴원하는 날 부대에서 동료가 데리러 왔지만 민재도 함께 있었어요. 그는 제 퇴원 절차를 돕고 마지막으로 약봉지를 건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순간 이대로 그와 헤어지기 싫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연락처 남겨주실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병원 밖에서도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민재와의 메시지는 계속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회복 상태를 묻는 간단한 안부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발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항상 정중하면서도 따뜻했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그의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회복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지 2주 후 민재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 초대를 했어요. 제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밥 한 끼 정도는 사야죠. 이렇게 말하며 캠프 근처 레스토랑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날 민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듯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눈 대화는 어느 때보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저 역시 미네소타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군에 입대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한국 산들을 보고 너무 얕봤어요. 이 정도는 쉽게 오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부끄러운 마음에 고백했어요. 민재는 웃으며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 사는 것 보기와 달리 가파르고 험한 곳이 많아요. 어르신들 등산하는 거 보면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안전한 등산로를 다니며 서로의 회사를 즐겼어요. 민재는 제게 한국의 산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지식과 체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산행할 때 어떻게 준비해요? 그가 어느 날 물었어요. 사실 미국의 산은 보통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한국처럼 이렇게 급경사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준비도 달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주한미군이었고 규정상 3년 주기로 미국으로 복귀해야 했어요. 이 사실이 점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복귀 날짜가 언제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던 날,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년 정도 남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민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았어요. 아직 1년이나 있네요.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맙시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에 대한 감정은 더 깊어졌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동료들은 제가 한국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축하해줬지만 몇몇은 미군과 한국인의 관계를 의아하게 여기는 듯했어요. 특히 불편했던 것은 일부 미군 동료들이 한국 남성들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몇몇 병사들이 한국 남성들에 대해 비하하는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야, 너네 한국 남자들 덩치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옆에 서면 꼬마들 같아. 한 병사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들 여성스럽게 생겼잖아. 화장품이랑 패션에 관심 많고. 다른 병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재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얼마나 강인하고 진중한 사람인지 이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 레이첼. 그냥 농담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한 병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이 아니야. 너희는 한국 남성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 남자친구는 너희 모두보다 강하고 용감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고 더 크게 웃기 시작했어요. 오, 정말? 한번 데려와 봐.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게.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저는 테이블을 치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말싸움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주변 병사들이 달려와 우리를 말렸어요. 결국 이 사건은 상부에 보고되었고 저는 공식적인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장 스톤, 동료를 공격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상관이 엄중하게 말했어요. 네,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인들을 모욕했습니다.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에게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민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레이첼, 그런 일로 문제 일으키지 않았으면 해요.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과 한국 사람들을 모욕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민재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렇게 싸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다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의 성숙한 반응에 제 마음이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민재는 단순히 제 목숨을 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가장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차분함과 이해심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으로의 복귀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불안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미 민재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경고를 받고 나서 부대 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특히 말다툼을 벌였던 병사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평소라면 무시하고 넘어갔겠지만 민재와 관련된 일이라 더 신경이 쓰였어요.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 제이슨이라는 병사가 갑자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다툼을 벌였던 병사들 중 하나였어요. 레이첼, 우리가 좀 생각해봤는데 내 남자친구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또 다른 조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을 이었어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싸울 정도면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냐. 우리끼리 사적인 모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내 남자친구를 데려와.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이 민재를 진심으로 알아가려는 건지 아니면 그저 놀리기 위한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 거야? 그냥 놀리려는 거 아니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 그냥 궁금해. 제이슨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고민 끝에 민재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결국 만남에 동의했어요. 다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무 군인들만의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해요. 좀 더 편안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의견을 존중해 저는 부대 밖 일반 술집에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제이슨을 포함해 4명의 미군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어요. 약속 당일, 민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재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첫인상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예상보다 친절하게 그를 맞이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민재가 먼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서 오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재는 미국 각 지역에 대한 지식이 상당했고 친구들의 고향에 대해 묻고 관심을 보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의 차분하고 지적인 태도에 친구들도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편안해졌어요. 그때 제이슨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술을 잘 마신다고 하던데 정말이야? 그가 웃으며 물었어요. 글쎄요, 개인차가 있겠죠. 민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대결해볼까? 소주 한 병 마시기. 제이슨이 소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순간 걱정이 됐지만 민재는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주 한 병을 거뜬히 비웠고 그 후에도 별다른 취기를 보이지 않았어요. 반면 제이슨은 반병도 채 마시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 있어? 마이크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회식 문화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단련됐죠. 민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술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자리의 중심이 되었고 친구들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의 차분하면서도 유머 있는 대화 방식에 모두가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말 친구들이 다시 만남을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사격장에 가자고 했습니다. 미군인 우리에게는 익숙한 활동이었지만 민재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걱정과 달리 민재는 사격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시잖아요. 총 못 다루는 남자는 한국 남자라 하기 힘들어요. 그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잊고 있었지만 한국에는 남자들의 군 복무 의무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고 했어요. 사격 결과 그는 제이슨을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보다 높은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집중력과 안정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와, 내 남자친구 정말 대단하다. 우리 군대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를 무시하던 친구들이 이제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기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민재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주에는 등산을 함께 했습니다. 미군 친구들이 한국 산의 매력을 느껴보고 싶다고 해서 민재가 적절한 코스를 추천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아 길을 안내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쉬고 있을 때 제시카가 갑자기 물었어요. 민재, 혹시 친구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너 같은 한국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녀가 반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순간 질투심이 치밀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재는 그저 웃으며 좋은 친구들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재에게 물었어요. 내 친구들이 어땠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경계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가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남자를 무시하던 애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뻐.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사실 중요한 건 그들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망설이고 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멈춰서서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민재, 나랑 결혼해 줄래? 갑작스럽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민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단순하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프로포즈 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 복귀 시한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결혼 후 어디서 살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한국에서의 안정된 직장이 있었고 저는 미군이었어요. 많은 대화 끝에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전역 후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것은 제게 큰 변화였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중요한 단계는 부모님들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먼저 민재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들이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완벽한 이상형이라던데. 민재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민재는 살모사에 물렸던 사건부터 모든 것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의 부모님은 제가 미군이라는 사실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아들 고집이 너무 센데 괜찮겠냐고 민재의 아버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의 일원으로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예전에 아버님이 미군 부대 옆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추억을 얘기하시는데 너무나 즐거웠어요. 미국과는 다른 가족 문화였지만 그 속에서 깊은 정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제 부모님을 만날 차례였습니다. 복귀 시한에 맞춰 민재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제 부모님이 외국인 사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민재는 이 상황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미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공부했고
영어 실력도 더 향상시켰어요. 심지어 제 아버지의 취미인 낚시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해 놓았습니다. 마침내 미국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어요. 민재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며 준비해 온 선물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조금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민재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구해줬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민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레이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민재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2주간의 미국 방문 동안 민재와 그의 부모님은 제 가족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민재와 아버지는 낚시를 함께 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간극을 메웠습니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간소한 약혼식을 올렸어요.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민재의 어머니와 손을 맞잡았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 절차를 밟고 민재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린 후 한국에서도 민재의 지인들 그리고 부대에 있던 전우들을 초대해 화려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민재가 결혼식 날 밤 제게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 행복에 겨워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미군에서 전역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민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새 출발은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미군 시절의 규칙적인 생활과 명확한 지시에 익숙했던 저는 갑자기 백수가 되어 하루 종일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혼 초기 몇 개월은 민재의 아파트에서 주로 집안일을 하며 보냈어요. 집 청소, 빨래, 요리를 하면서도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레이첼, 뭐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봐요. 당신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민재가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말했어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미군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필라테스를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끔 했었지만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었어요. 집 근처 필라테스 학원을 찾아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웠지만 제 신체 능력 덕분에 동작은 금방 익힐 수 있었어요. 당신 신체 감각이 정말 좋네요. 강사 자격증도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학원장님이 한 달 후 제안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이게 내가 찾던 길일까? 생각하며 강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신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한국어로 해부학 용어와 필라테스 원리를 배우는 것이 큰 도전이었습니다. 밤마다 민재의 도움을 받아 용어를 외우고 공부했어요. 당신의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민재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6개월의 훈련 끝에 강사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필기 시험은 영어로 특별히 준비해 주셨고 실기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민재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어 축하했어요. 이제 저는 미군 병장이 아닌 필라테스 강사 레이첼 김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처음 수업을 맡게 되었을 때는 너무 떨렸어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간단한 지시만 한국어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영어로 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외국인 선생님이라 새롭고 재미있어요. 영어로 필라테스 용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한 학생이 수업 후 말했습니다. 점차 수업에 자신감이 생기고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었어요. 1년 후에는 제 이름을 건 레이첼의 군인 필라테스 클래스를 열었습니다. 미군 시절의 경험을 살려 체력 강화에 중점을 둔 필라테스 프로그램이었어요. 원래 필라테스가 군인 재활용으로 만들어졌으니 더 인기를 끌었죠. 입소문을 타고 많은 학생들이 모였고 특히 강도 높은 운동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필라테스 강사로서의 제 정체성이 확립되어 갔어요. 한국에서의 삶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미군 시절 느꼈던 한국에 대한 이질감은 어느새 사라졌고 이곳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애정이 생겼어요. 민재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졌고 주말마다 시부모님 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우리는 아이를 가지기로 결정했어요. 임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날 민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니, 당신을 닮아야 해. 당신처럼 따뜻하고 강인하게. 제가 대답했어요. 임신 기간 동안 필라테스 수업은 줄였지만
완전히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 클래스를 새로 개설했어요. 제 몸의 변화를 통해 직접 경험하며 수업을 진행하니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감도 커졌어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것도 외국인으로서 겪는 출산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재와 시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곁에 있을게. 민재가 약속했습니다. 2021년 봄, 우리의 아들 준호가 태어났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온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제 눈과 민재의 코를 닮은 한국과 미국의 특징이 조화롭게 섞인 아이였어요. 당신 눈을 닮았네요. 정말 예쁘다. 민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산후조리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한국식 산후조리를 경험하며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배웠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였다면 이렇게 잘 회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이제 우리 딸이야. 당연한 일이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대답하셨어요. 산후 6개월 다시 필라테스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산후 회복 필라테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이 클래스는 많은 산모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지나자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수업을, 저녁에는 가족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이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제이슨과 마이크 그리고 제시카를 포함한 미군 시절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역 후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다시 찾았다고 했어요. 제이슨은 한국 회사에 취직했고 마이크는 여행 중이었으며 제시카는 여전히 한국인 남자친구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와, 레이첼. 내 집이 정말 예쁘다. 한국에서의 삶이 너무 잘 어울려 보여.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서 그들은 제 삶의 변화를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미군 시절 거칠고 고집스러웠던 제가 이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필라테스 강사이자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내가 한국에 남겠다고 했을 때 다들 걱정했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행복해 보여. 제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준호를 안고 들어오자 전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민재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감탄했고 준호를 보며 연신 귀엽다고 칭찬했습니다. 혹시 너희 친구들 중에 아직 솔로인 사람 없어?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 노총각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죠. 정말? 소개해줄 수 있어? 제시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미군들이 한국 남자들을 비하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한국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다니요. 저녁 식사 후 전우들은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너의 용기가 부러웠어.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마이크도 덧붙였어요. 나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저녁 후에 이렇게 다시 한국에 오게 된 거야. 내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그들의 말에 감동했지만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용기라기보다는 사랑이었어요. 민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떠나기 전 제시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레이첼, 정말 고마워. 내가 한국 남자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뜨려줬어. 이제 나도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민재와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 전우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하네요. 특히 제시카는 당신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회사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준비했어. 아직 좋은 인연을 못 만난 친구들이 많거든. 당신이 매치메이커가 되다니 재밌네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해서요. 민재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작은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가족들, 한국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 정착한 전우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민재는 깜짝 선물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산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를 건넸습니다.
그때 당신이 바지 안 벗겨줬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웃으며 말했지만 눈물이 맺혔어요.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인연들이 얽혀 있었어요. 미군 전우들은 이제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그중 몇몇은 한국인 파트너를 만나 또 다른 문화적 융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의 산들을 얕봤던 제 오만함이 어떻게 겸손과 사랑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함께 변화했는지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은 저에게 진정한 집이 되었고 민재와의 사랑은 더 깊어졌으며 그날의 감사함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변함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